오늘 이슈 포인트는 이제 국채 발행 결과가 쏙쏙 나오고 있고요. 오늘도 진행이 될 테고 내일도 진행이 될 텐데 그 결과하고 금리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통화정책의 결과가 이제 시장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서서히 윤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쪽에 어떻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는지, 그것이 국가별로, 업종별로, 투자 주체별로, 또 민간 쪽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떤 차별화를 만들 것인지, 그게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중요하죠. 그 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채 발행 결과 이렇게 보면은요, 어제가 이제 3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는데 440억 불요. 근데 입찰 경쟁률이 별로 안 좋았어요. 여기 8월 달에 2.9배, 7월 달에 2.88배, 그리고 전분기에 2.74배 보다 다 안 좋았어요. 외국인 지분율도 모두 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3년물이니까 그냥 그렇다라고 칠 수는 있겠지만 10년물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는지 그거 꼭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 입찰의 수치가 딱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시장이 반영이 되는지,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새벽 1~2시 정도가 되겠죠. 미국 시간으로도 1~2시 정도 이제 결과가 반영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12시부터 한 2시까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장세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붉은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 10년물 오늘 이제 일정이 있는데, 또 깨림칙한 게 여기 CMB가 또 42일짜리가 600억 불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물이 있는 거는 유동성 쪽으로 직접적으로 또 안 좋은 영향을 줘왔기 때문에 하필이면 또 이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는 그날 이런 게 또 위치해 있다라는 점이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단기물 쪽도 뭐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뭐 이런 거 살펴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 국가들이 미국 국채 가지고 있는 건 거의 다 중장기물이에요. 지금 제가 이 표시를 한 거는 중국 쪽에서 미국 국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만기 듀레이션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뽑은 건데, 1년 이상짜리 이제 장기 장기 듀레이션짜리 이거는 보통 이제 90% 이상이, 중국 같은 경우 그 비중이 더 높아요. 중장기물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짧게 빌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돼요, 여기. 거의 뭐 한 1% 왔다 갔다. 엊그저께 말씀드린 사우디 같은 경우가 좀 단기물이 좀 많아요. 한 5%에서 10% 사이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장기물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단기물 쪽에서는 사실 뭐 거의 그렇게 크게 개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뭐 단기물 쪽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이제 미국의 국내요. 미국의 국내의 그 유동성 흐름의 압박, 또는 이제 많이 안 좋을 경우는 패드가 이제 직접 개입을 하는 그 점을 이제 유발시킬 수 있는데, 오늘 밤에 또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는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이유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10년물 미국 국채, 여기 지금 막 전저점 지키느냐 마느냐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독일 거, 이건 뭐 거의 뭐 와 닿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미국 국채 이거는 오늘 밤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더 흐름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22 통화정책 회의 지나면서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뭐 국채가 이렇게 좀 간당간당하니까,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불안을 이제 조장하는 그런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시세를 이탈해서 금리가 한 단계 좀 더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국채 시세가 한 단계 더 빠진다라고 한다면 전체 시장에 주는 악영향이 단기적으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국채는 한 단계 빠지는데 주식이나 뭐 이쪽 다른 상품 시장이나 뭐 이쪽은 한번 충격을 받고 다시 이제 원위치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국채처럼 일사천리로 빠지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상품 시장이나 뭐 주식 시장이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번 충격을 먹을 때는 같이 충격을 먹는다는 점을 좀 주의할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나마 이제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되려면은 금리가 이제 좀 여기서
어느 정도 국채 시장이 다시 안정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이탈을 안 하면은 다행이고요. 이탈하게 되면은 안정될 때까지는 전체 시장도 좀 약간 불안불안하게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채 발행 쪽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뭐 오늘 밤에 발행되는 거를 결과를 다시 하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채 발행들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통화정책 쪽으로도 영향을 줄 텐데요. 이제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중반은 넘어섰다라고 보는 거죠. 결론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중반은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자료 보면 그러한 통화정책의 영향에 의해서 결과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와 연관된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이제부터 점검하고 또 실전적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러한 모습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렇게 자기가 제조업 자리를 많이 만들었다. 과거 대통령하고 비교해가지고요. 그걸 봤을 때는 딱 우리가 느끼는 게 오죠. 아, 선거가 다가왔구나. 내년이 선거니까요. 이제 뭐 1년 뒤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테니까 이제부터 거의 뭐 이러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선거 때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면은, 제가 직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 이 4년, 그리고 그 이전에 또 4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결국 이 정권 3년 차에는 후반부 쪽에 조정하고 변동성 장세가 나타난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트럼프 정부 때도. 근데 이제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때는 경기 흐름이 좀 괜찮게 흘러갔었던 흐름인데, 그래도 또 여기도 변동성이 나타났었고, 지금 여기 이렇게 크게 나타난 거, 이건 뭐 팬데믹 때 나타났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례로 이렇게 참고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권 1, 2년 차에는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이제 가시화되고 또 정책을 시행하는데 좀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정권 1, 2년 차에 좀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차는 시들시들하니까 좀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지금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4년 차 들어가면 다시 이제 상승이 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났는데, 이제 그거는 기대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대감이 정권 바뀌면서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상황은 그러한 변동성 장세가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좀 불안불안한 모습들은 그러한 연장선에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내년에 그렇다 해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올해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것이 이 9월, 10월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차별화,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통화정책이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사실 정권 바뀌고 하는 거는 사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통화정책 때문에 나타나는 일은 아니죠. 다만 지금 현재 주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찾아본 것 뿐이고, 그리고 또 임금 쪽하고 관련돼서 저렇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막 이렇게 지금 뭐 선전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과연 그게 다 좋은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 부문에서 찾을 수 있는 차별화, 제가 한번 요거 구체적으로 한번 업종별로 또 연령대별로 뭐 이런 몇 개 부문으로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상승 쪽을 전 4개 부문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연령대하고 숙련도, 업무 숙련도 있죠. 그리고 업종, 그 다음에 임금 수준,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먼저 이 연령대별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인 걸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오버롤 요걸 딱 보면은 조금 내렸잖아요. 근데 16살에서 24살, 이게 확 내렸잖아요. 그리고 25에서 54, 또 조금. 그다음에 55살 이상은 뭐 거의 안 내린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 요걸 나머지 빼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그럼 55살 이상하고
16살에서 24살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또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항상 정점을 지난 그런 경제 정책이 있어서 QE 정책의 정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이렇게 차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데 항상 경제 약자 아니면 연령이 어리거나 아니면 숙련도가 낮거나 하는 그런 쪽이 좀 불리한 모습으로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걸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업무 숙련도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숙련도를 살펴보면은요,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이건 항상 같을 거예요. 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이 스킬, 그다음에 로우 스킬, 미드 전체를 뺍니다. 그러면은 하이하고 로우하고 미드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비교하려고 하이하고 미드 스킬 이렇게 나눠봐도 숙련자가 그러니까 하이 스킬이 임금 그 상승률이 약간 꺾이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업종별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업종도 전체적으로는 뭐 이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많이 이제 차이가 나는 항목이 레저 쪽, 레저하고 접객 쪽 이쪽이 좀 확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고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부문은 약간 꺾이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건설은 조금, 아주 조금. 그 다음에 금융은 거의 안 꺾여요. 그 다음에 제조 확 꺾이죠. 그 다음에 무역과 운송 또 확 꺾어요. 한번 그냥 극단적으로 한번 비교를 하려고 이렇게 제조와 금융으로 비교를 해버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결국 업종별로도 임금 상승률이 또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거죠. 정책의 정점을 지나면서부터요. 그래서 업종별로 한번 따져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수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임금 수준 역시 전체적으로는 이렇고 1분위부터 이제 4분위 그러니까 이 절대 금액을 얼마로 놓고 이렇게 4등분을 했는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이제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1분위가 확 꺾이죠. 2분위도 확 꺾여요. 3, 4분위는 거의 안 꺾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구분하기 쉽게 1분위하고 4분위만 남겨놓을게요. 그렇다면 결국 임금도 좀 많이 받는 쪽이 계속 상승률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률 자체가 정책이 만들어낸 상승률이 절대 수치는 저임금 노동자 쪽이 커요. 항상 그렇죠, 뭐. 저임금이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줘도 상승률은 크잖아요. 근데 절대 금액 자체로 올라가는 그 폭을 보면은 고임금이 뭐 이렇게 단순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가, 5, 6%가 올라가는 거하고 뭐 저임금이 뭐 7, 8% 올라가는 거하고는 절대 금액은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나마 상승률 자체도 저임금 쪽이 먼저 꺾인다라는 그 뜻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점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임금 상승률이 이런 정책 지나면서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이것도 한번 또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이 차별화가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팩트 세트에서 최근 기업 실적 관련해서 자료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제가 왼쪽의 그래프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 업종별로 나타나고 있는 이 차별화. 결국 소비재 쪽에 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이미 소비재 쪽이 강하다는 이 얘기는 결국에 소비의 차별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나온 자료들은 우리가 예상기업 실적 12개월 예상 기업 실적 있잖아요. 그 PER 레이쇼요. 포워드 레이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제 실적을 따져보니까 지난 5년 평균치보다 좀 아래쪽에 있어서 저평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난 5년간은 그다지 기업 실적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10년 평균보다는 상당히 고평가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전체 장세가 가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임금 상승률에서 보았듯이 임금 경제 주체별로 따져봤을 때도 그러니까 개인들의
미치는 영향이겠죠. 그러한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차별적으로 업종별로 뭐 숙련도별로 나이별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 자체 내에서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별화가 심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실전 전략을 세워야 될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듯한 모습 보면은 이번 이머징 마켓 쪽으로 상당히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확실하죠. 그래서 국가별로도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업종별로, 그리고 소비자 쪽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먹지는 못해도, 잡아먹지는 못해도 잡아먹히는 쪽에 속하면 안 될 것이다. 국가가 됐든 투자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거 한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제가 예전에 이 페라리 주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이 푸른색 선이고요. 테슬라가 이제 붉은색 선이라서 이렇게 자동차 업종에서 이제 이렇게 좀 많이 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겠는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 제조업에서 어떻게 보면 IT나 AI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어제 또 모건 스탠리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테슬라를 이제 페라리 대신에 탑픽으로 이제 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요. 그렇다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업종 내에서 차별화해서 또 자동차 내에서도 또 차별화 여러 가지로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어떤 종목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나 엔비디아 버리고 테슬라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움직임을 살펴보고 흐름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은 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통화정책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차별화가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국채 발행 지나면서 이제 시장은 뭐 좀 박스권 하향되면서 안정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안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시장이 강세로 돌아가는 뭐 이런 고점 회복 시도를 하려면은 수요일날 CPI 지표도 뭐 긍정적으로 나와야 되고 22 통화 정책도 모두 다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 지나고 시장도 안정돼야 되고 뭐 CPI 22 통화 정책 모두 다 긍정적이어야지 그래야지 시장이 고점 회복 시도하는 자산 시장이 고점 회복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다 완벽하게 나타날 가능성은 사실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좀 더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나 FOMC 회의 블랙아웃 기간에 그러한 큰 상승 기대하기 힘든 건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재료들 지나고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10월 실적 시즌을 조합을 해야지 10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구체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중장기 전략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제 국채 발행 지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다시 점검해서 다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빠르게 어떤 결론이 나오고 성급하게 대응할 때 아니라는 점 우리가 체크해야 될 점 너무 많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장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